드디어 1년 만에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쥐죽은 듯 조용했고 가구에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경찰은 덩그러니 놓여진 김치 냉장고에 주목하는데요. 엄마는 왜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25년 9월 29일 경기 남부경찰서에 다소 기이한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서죠? 사실 1년째예요. 언니랑 연락은 되거든요. 문자가 오니까요. 근데 지난 1년간 전화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요. 뭔가 이상해요. 사실 대부분의 실종 신고는 연락이 아예 끊긴 경우에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언니한테 문자는 오는데 그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동생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종된 언니에 대해 알아볼까요? 49살의 주 씨는 그때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남편과 이혼을 한 뒤 홀로 두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양육을 위해서 늦은 나이에 생산직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게 2년간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2018년 뜻밖의 인연이 찾아오게 되죠. 당시 34살이던 남성 이 씨가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한 건데 그는 8살 연상인 주 씨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요.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다정히 말을 걸었고 또 사소한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주고요. 물론 주 씨는 한 번의 결혼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웠지만 무려 2년간 이 씨가 한결같은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자 결국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2020년 두 사람은 연인이 돼요. 연애는 행복했습니다. 이 씨는 늘 곁에서 주 씨를 칭찬하고 막 치켜 세우면서 이혼으로 인해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줬어요. 울자기가 최고야, 자기뿐이야, 자긴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사실 이런 애정 어린 말에 누구나 미소가 지어지죠. 주 씨 얼굴에도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밝은 모습에 아이들마저 이 씨를 반기고 잘 따랐고요. 시간이 가면서 어느덧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고 한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연애 4년 차가 된 2024년 드디어 두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두 아이들이 각각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고등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엄마 주 씨가 집에 혼자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동거를 제안하죠. 고민하던 주 씨도 지금껏 4년간 한결같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했던 그 이 씨를 믿고 동거를 받아들입니다. 그해 6월에는 두 사람이 작은 빌라를 얻었는데요.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한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 씨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실 그동안엔 남자친구가 출장이 잦아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못다한 데이트도 하고 또 퇴근하면 같이 밥도 먹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그런 일상을 꿈꿨죠. 하지만 어느 순간 행복만 가득해야 할 그 집에서 기이한 침묵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동거한 지 불과 4개월 만이었어요. 주 씨가 노골적으로 가족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겁니다. 친정 식구는 물론이고 그토록 아끼던 두 자식과도 만나질 않아요. 엄마가 이사한 새 집에 가겠다라고 해도 됐다 하면서 방문을 막았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특히나 언니와 사이가 각별했던 여동생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라면서 애가 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락도 했죠. 근데 돌아오는 건 늘 짧은 문자 몇 줄입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나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나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이 사람이랑 편하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약간 좀 단절시키는 거죠. 나 건들지 마라.
이 와중에 가장 괴로운 건 주 씨의 두 자식들입니다. 아니, 엄마랑 도통 연락이 닿질 않으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오죽하면 엄마, 전화가 어려우면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줘.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매달렸는데 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주 씨가 화를 내면서 이 가족 단톡방에다가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 애들이랑 연락도 하고 용돈도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냥 나 없이 살면 안 돼? 실종신고 할 거면 해. 근데 주식 통장은 안 걸리게 해줘. 이렇듯 외부와의 연락을 일체 차단하고 주 씨가 유일하게 마주한 사람은 오직 남자친구 이 씨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무려 1년간 이어졌던 거예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먼저 주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문자로는 꼬박꼬박 답이 오거든요. 근데 전화만 걸면 한사코 받기를 꺼리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 끈질기게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자 마지못해 응답을 합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말이 제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 통화가 좀 힘들어요. 서둘러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태도에 경찰은 아니 직접 우리가 당신을 보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신고 취하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꼭 출석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데 끝까지 주 씨는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경찰도 수상함을 감지했죠. 그래서 우선 주 씨의 거주지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예상 외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전라북도 군산? 수사팀이 즉각 군산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데 상황이 또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 바로 다음날 그 군산 집으로 출동 준비를 하던 경찰서에 또 다른 공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는 경남경찰청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날 아침 한 여성으로부터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대요. 제 친동생이요.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했대요. 빨리 가주세요. 빨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군산시 수송동이다 라고 하는데 그 주소가 딱 일치했던 거죠. 경찰은 이게 결코 우연일 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즉각 수송동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한 남성을 마주했죠. 그게 바로 41살 이 씨, 실종된 주 씨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경찰이 주 씨 행방부터 물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울 만큼 담담하게 대답을 했죠. 네, 제가 죽였습니다. 너무 태연한 말투에 오히려 경찰이 당황했을 정도입니다. 이 씨가요, 죄책감도 없고 괴로워하는 기색도 없고 또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다급함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난 일을 회상하듯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는데 무심한 표정과 달리 그 전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비극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0월 당시 이 씨와 주 씨는 주식 투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루 종일 차트만 들여다보면서 단타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게 하루는 돈을 벌었지만 이틀은 잃어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손실은 계속 불어나죠. 결국 주 씨는 전 재산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몽땅 날리고 맙니다. 이렇듯 재정적인 위기가 오자 두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서로한테 거친 말이 오갔고 매일같이 부딪혔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경찰이 몇 번이나 이 집에 출동을 했을 만큼 다툼의 수위가 심각해집니다. 근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수준이었어요. 설상가상 얼마 후에 이 씨가 숨겨왔던 엄청난 비밀이 탄로나거든요. 알고 보니까 처음 주 씨를 만난 2018년부터 지난 6년간 그에게는 진짜 여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무려 10년을 이어온 사실혼 관계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정리해보면 이 남자가 진짜 여자친구와 10년을 살면서
동시에 직장에서 만난 주 씨에게 접근을 했고 또 집어넣어서 동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을 오가면서 이중 살림을 한 거죠. 연애 내내 왜 그렇게 출장과 외박이 잦았는지 바로 설명이 됩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주 씨는 어땠을까요? 배신감에 온몸을 떨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인 10월 20일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당신 어떻게 나를 6년이나 속일 수가 있어? 나 이대로는 못 참아. 당신이랑 산다는 그 여자한테도 내가 다 말할 거야. 우리 둘 다 알아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씨의 다른 여자친구에게 모든 걸 밝히겠다는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씨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그대로 주 씨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조른 거예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 단 몇 분 만에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씨의 선택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다음 날 그는 인터넷으로 뭔가를 주문하는데 200리터짜리 냉동고와 대형 가방 그리고 탈취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냉동고를 받아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던 거예요. 곧바로 반품했고 직접 마트에 가서 가장 큰 대형 김치 냉장고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름 끼친 이유가 있었죠. 그는 주 씨의 시신을 먼저 이불에 싼 후에 가방에 담았고요. 그걸 그대로 김치 냉장고 안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온도는 가장 낮은 영하 32도로 맞춰두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꽁꽁 얼려버리는 거죠. 최대한 부패를 늦추려고요. 그렇게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놀라운 건요. 실제로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쳐서 김치 냉장고를 열었고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거의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이 행동을 두고 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시신을 멀리 유기하지 않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이 행위는 단순히 범죄를 은닉하겠다는 걸 떠나서 무의식적으로 이걸 보관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발현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1년간 한 사람이 사라진 걸 다들 몰랐던 걸까요? 여기엔 또 이유가 있어요. 실종 신고를 했을 당시만 해도 생활 반응을 봤더니 지난 1년간 꾸준히 생활 반응이 보이더라고요. 카드도 쓰고 문자 연락도 했으니까요. 그 이유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범인 이 씨가 1년 내내 주 씨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단순히 마트 가고 편의점 가서 음식 사 먹는데 돈을 썼냐?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했고 아예 주 씨 명의로 5천만 원 카드론까지 받았더라고요. 더 파헤쳐 보니까 주 씨와 두 자식들 명의로 된 보험까지 다 해지해서 돈을 가로챘고요. 그렇게 빼돌린 돈만 무려 8,8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뭘 했냐? 자기 계좌로 옮겨두고 명품백과 금을 사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생활비로 몽땅 써버렸고요. 이후에 주 씨와 함께 동거하던 집은 빈집으로 남겨둡니다. 김치 냉장고에 시신만 남겨둔 채로요. 더 기막힌 건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30만 원씩 꼬박꼬박 냈어요. 이걸 완전히 위장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무엇보다 잔인한 건 피해자 가족을 속인 방식이었습니다. 주 씨의 평소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보낸 거죠. 엄마를 너무도 그리워하는 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한테는 아주 모질게 대답했죠. 심지어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는데요. 나 이제 가족들이랑 연 끊고 살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 집을 찾아올 여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른 채 1년 동안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게 가족들 관계까지 다 무너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 위장에도 결국 허점이 드러났죠.
전화와 만남을 극도로 피하는 이 상황을 동생이 견디지 못하고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연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불현듯 또 하나의 의문이 들죠. 앞서 경찰과 통화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 씨는 남잔데 분명 여자가 저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은 이 씨의 또 다른 여자친구 가명 김 씨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꼭 통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던 그때 다급해진 범인이 현 여자친구 김 씨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경찰이 전화를 좀 계속 해오는데 자기가 좀 대신 받아줘.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김 씨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계속 다그쳤거든요. 여기서 끝내 1년 전에 벌인 살인을 자백했던 거죠. 근데 이걸 들은 여자친구는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감당하기 너무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대신에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자기 친언니한테 가서 상황을 털어놓았고 그 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드디어 1년 만에 열린 현관문. 주씨 시신은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부패조차 되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죠. 2025년 12월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범인 이 씨는 조사 내내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홧김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은 아주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범인은 그 현장을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설령 시신을 유기하더라도 자기가 사는 공간에 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평범한 사람이 한순간의 분노로 사람을 죽였다? 그 자체로도 손이 벌벌 떨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시신을 집에다가 둔다고요? 이건 상상도 하기 힘들죠. 생각해보면 이 씨는 살인 직후 다음 날부터 냉장고를 구매했어요. 그리고 1년간 피해자 행세하면서 돈 챙기고 대출받고 가족한테 태연히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순간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걸까요? 적어도 살해 이후의 행동만 놓고 보면 지극히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보여요. 이 점은 재판에서도 명백히 반영이 되었죠.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형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에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가 보이고 있나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이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라면서 항소해요. 뒤늦게 가명을 노린 전략까지 쓰게 되는데 유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게 된 거죠. 공탁이라는 건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절차입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이유는 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상대 측의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노력의 증거로 쓰는 거죠. 그 뻔한 의도를 아는 유족은 단번에 거절했고요. 오히려 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징역 30년은 확정되었죠. 이 씨가 저지른 짓은 단순히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넘어서 그 가족들 관계까지 망쳤다는데 정말 더 잔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1년 동안 자식들은 왜 갑자기 엄마가 저렇게 차가워졌을까? 마음이 다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연을 끊고 싶다, 거리를 두겠다는 말에 분노까지 느껴졌겠죠. 하지만 결국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 엄마를 잃고 범인한테 놀아났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이 자식들이 절망적이었을까요?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은 범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3년 2월 20일 충청북도 청주의 한 병원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경찰차와 국가수까지 뒤를 이었죠. 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는데
그도 그럴 게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지는 게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김장용 비닐에 꽁꽁 쌓인 물체였어요. 조심스럽게 비닐을 벗겨내 보니까 그 안에서 이불과 신문지로 막 둘러싸인 기괴한 형태가 보였죠. 이후로도 무려 10겹이나 계속해서 벗겨냈는데 비로소 검게 변한 사람의 두 발이 드러납니다. 실화파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실화파라는 건 시체가 부패되는 대신에 마치 밀랍처럼 변해버린 걸 의미합니다. 거의 밀화나 다름없는 거죠. 이 시신이 여태 썩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공기와 접촉되지 않게 꽁꽁 쌓여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었죠. 그 김장용 비닐 안에서 다량의 습기 제거제가 발견됩니다. 이거 누군가 작정하고 시신을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 문제의 백골 시신은 놀랍게도 청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이 집에 거주하던 31살의 여성 김 씨, 그리고 39살의 남성 정 씨를 체포했고요.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기묘합니다. 서류상으로 봤을 때 집에 살고 있던 이 둘은 평범한 부부처럼 보여요. 부부에다가 3명의 자녀까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에 띄는 점이 서류상 이 부부 중에 남편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수당 11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작 경찰서에 잡혀온 그 남성 정 씨에게선 어떠한 장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허위 등록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여기엔 더 복잡한 전말이 숨겨져 있었죠. 먼저 여성 김 씨는 그 서류상 부부의 아내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 정 씨는 호적에 등록된 그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서류상 남편은 36살 박 씨,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그 진짜 남편이 어디 있을까? 경찰이 이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생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난 4년간 그 박 씨의 명의로 된 금융 거래, 휴대폰, 병원 기록까지 전무합니다. 4년 동안이나요. 예상하셨겠지만 앞서 미라가 돼서 병원에 온 그 시신의 주인이 바로 남편 박 씨였습니다. 그나마 실화파가 되어 있던 탓에 사인을 밝히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시신의 목, 어깨, 등 뒤에 흉기로 찔린 상처가 발견된 거죠. 타살의 흔적입니다. 자, 그럼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집안에서 함께 있다가 체포된 남편 정 씨, 이 사람 누군지 알아보니까 아내 김 씨의 내연남입니다. 즉, 이거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집에서 죽은 남편이 미라가 될 때까지 방치한 채 내연남과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시작부터 기괴하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지난 4년간 미라와 동거한 이 엽기적인 사건 전말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때는 2009년, 아내 김 씨는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남성 정 씨를 만났고 두 사람이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종종 이제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비우고 늦게 오는 일이 잦아졌죠. 당시에 남편 박 씨는요,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대부분 집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아내가 평소랑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외출도 잦아졌고 이상한 걸 금세 눈치챕니다. 머지않아 불륜까지 발각되죠. 이때 남편은 거세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요. 실제로 이때쯤에 그 아내 김 씨 얼굴에서 멍을 봤다는 이웃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연남 정 씨에게 더 의존했죠. 남편한테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처지를 한탄을 하고 삶을 계속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결국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어요. 2009년 3월 10일, 이날이 D-Day였습니다. 새벽 3시 고요한 밤에 내연남이던 정 씨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이 김 씨 부부의 집에 침입해요. 앞서 아내가 미리 집 열쇠를 내연남한테 줬기 때문에 침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 시간 남편은 깊게 잠이 들어 있었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하반신 마비잖아요. 그래서 내연남이 들어가서 남편을 제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에서 내연남은 그를 흉기로 공격했고 결국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당시 같은 공간에 3명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빠가 공격을 받고 막 비명을 질러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잠에서 깨어났죠? 그러자 이때 엄마 김씨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일단 이불로 아이들을 머리까지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괜찮아 괜찮아 하고 토닥이면서 아이들을 다시 잠재웠습니다. 이후 남편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한 두 사람은 시신을 우선 전기장판과 이불로 꽁꽁 싸매요. 그리고 장롱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모두 학교를 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시 집이 비니까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요. 장롱에서 시신을 꺼내서 손발을 묶고 랩하고 이불을 가지고 시신을 수차례 휘감았습니다. 이후 또 동원된 게 김장용 비닐, 종이박스, 신문지. 그렇게 무려 10겹에 달하는 양으로 시신을 계속 감쌌고요. 그 중간중간 제습제와 방부제까지 끼워 넣었죠. 그리고선 공업용 테이프로 다시 겉을 둘러서 절대 뜯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아무래도 부패하는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걱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지나갑니다. 일단 아빠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한테는 얘들아, 아빠는 지금 우리 가족 다 버리고 집을 나간 거야 라고 들러댔어요. 그렇게 일단 아이들을 단속하긴 했지만 점점 외부 주민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아니 그 새 아이들 아빠가 요즘 어디 갔어요? 보이질 않네요 하고 근황을 궁금해하면서 묻는 겁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내 김씨는 여기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 싶었는지 이사를 결정합니다. 거기가 바로 내연남 정씨의 고향 청주였습니다. 이때 김씨는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내연남을 소개해요. 우리 아빠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인 거야. 너무 악랄하죠. 덕분에 애들은 엉뚱하게 아빠에 대한 원망을 키우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또 갑자기 새로운 아빠가 막 집에 들어오고요. 근데 더 소름인 건 청주로 이사를 갈 때 시신도 함께 챙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이에 실업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면서 수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작 그 70cm 정도에 불과한 이삿짐 상자에 이 시신을 넣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온 청주의 집은 좁은 단칸방입니다. 와서 보니까 시신을 어디다 보관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이 벽 좀 위쪽에 달려있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불이나 안 쓰는 물건들을 넣는 창고 같은 곳인데 보니까 공간도 딱인 거예요. 그래서 김씨와 정씨 두 사람이 여기에다가 시신을 우겨 넣었죠.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집에서 남편 시신과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한편 호적상 남편 박 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망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족 앞으로 장애연금에 다자녀 정부 보조금까지 매달 116만 원 정도가 수령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복지센터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을 했죠. 근데 아내 김 씨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지금 막 외출했다, 가족을 친척을 만나러 갔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직원을 겨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이거 자칫하면 그냥 영영 그 다락방 안에서 시신이 방치된 채 숨겨질 뻔했거든요. 발단은 아주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아빠 그 내연남 정 씨가 어느 날 술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평소에도 술과 좀 도박에 푹 빠져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친한 후배하고 술을 마시고 거하게 취하게 됐는데 여기서 실언을 하게 되죠.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사고를 좀 쳤는데 그거 네가 수습하는 거 좀 도와줄래? 그럼 내가 살해는 할게.
후배는 처음엔 이걸 좀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관심을 보이니까 정 씨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 시신을 김장 봉투에 싸뒀는데 요즘 냄새가 나서 죽겠다. 이거 시신 나랑 같이 옮기거나 또는 그냥 시신을 닦아서 다시 보관하는 걸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 이거 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후배가 진지하게 무슨 일이 분명 있구나라고 의심을 했고 끝내 경찰에 제보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3년 2월 19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우선 그 정 씨라는 남성에 대해 확인을 시작합니다. 신원 기록을 해보니까 이 정 씨가 지난 2000년 강도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렇게 쭉 살다가 5년 전인 2008년에 가석방으로 출소했고요. 이거 쎄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하는데 문제는 그 정 씨의 현재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제보자 후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정 씨가 무슨 여성하고 서울에서 원래 살다가 4년 전에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까지밖에 정보를 주지 못했거든요. 청주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지역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4년 전 청주로 이사온 30대 여성, 여기에 먼저 신원 파악을 나서게 되죠. 단 하루 만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김 씨, 아내 김 씨가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게 파악돼요. 경찰은 즉각 김 씨의 집을 방문하는데 예상대로 거기에 찾고 있던 정 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막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대낮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방문했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살고 있던 집이 굉장히 비좁았어요. 뿐만 아니라 정리를 전혀 안 한 듯 생활용품, 옷, 아이들 그 용품까지 막 여기저기 다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좁고 어지러운 공간에서 애셋을 키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요. 갑작스럽게 경찰이 왔잖아요. 여기에 아내 김 씨가 거의 얼어붙은 듯 행동합니다.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락방 수색했고 거기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김 씨와 정 씨는 자포자기한 듯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죠. 그렇게 검거된 두 사람, 이 경찰 조사에서 아내 김 씨는 남편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폭력을 견딜 수 없었고 그러면서 아이들과는 떨어져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남편을 죽이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그녀가 평소 얼마나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남편을 죽이고 그 시신과 동거를 하면서 또 장애수당은 꼬박꼬박 받아왔잖아요. 이거 범죄 행위였습니다. 더구나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막 가족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냥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아빠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난 적이 없죠. 시신이 되어서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시신을 그렇게 애들도 있는 집에 둘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여기에 방치할 수 있냐고요. 이제 재판 결과가 남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심에서 김 씨가 다소 가벼운 징역인 7년형을 받아요.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내연남을 만나서 다소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또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기에 이렇게 징역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공범인 정 씨는 가석방 상태였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징역 20년에 위치 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습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중형이 불가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1심의 결과를 김 씨와 정 씨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 반전이 등장했죠. 두 사람에게는 각각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 겁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 그리고 정 씨에게는 2년이 더 추가된 징역 22년. 이때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감추고 태연하게 사회생활을 한 건 반사회적인 범행이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범인들은 죗값을 받게 되는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 없는 그 3명의 자녀들. 무려 4년간 떠난 줄 알았던 아빠와 사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도 힘들죠. 지금쯤 이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